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면 증시가 이제 오전장에 폭락이 왔다가 이제 다도에 돌리면서 플러스로 끝났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을 보면 시황을 잠깐 짚어보면 8월 2일을 기점으로 이때 이제 화이트 국가 제외, 일본이 이제 한국 화이트 국가 제외하겠다. 지금 이제 스탠스가 다 이쪽으로 이제 맞춰져 있죠. 실질적으로 이런 포지션들이 나오면 이때부터 이제 저는 지수는 반등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이렇게 밀릴 수 있겠지만 이제 반등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항상 시장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7월 달에 전 세계 증시가 다 좋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 규제 요거 때문에 우리나라만 좀 패싱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안 좋은 흐름이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죠.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그럼 이제 증시는 이제 디커플링을 해소하러 갈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보면 글로벌이 이제 교역을 이제 확대하고 하면서 세계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밸류 체인이 이렇게 다 엮여 있는 것들처럼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좀 공조하면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차만 두고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있으면 어떤 나라는 이렇게 가는데 어떤 나라는 여기에서 요만큼만 갔다가 여기에서 흔들릴 때 이제 같이 흔들려 갖고 이제 다시 뻗어갈 때는 얘가 뻗어가고 얘는 이렇게 갔다가 무너질 때 이제 들 무너졌다가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이제 잡을 때 이제 이렇게 무너졌다가 또 이제 다시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공조를 하면서 이제 뭔가 약간의 흐름들이 달라지지만 결국은 위로 이렇게 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지 않은 나라들은 거의 다 이렇게 비슷하게 시간차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돈이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가요. 돈이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 그러면은 이 미국 증시가 올라가 있죠. 이거는 이제 달러가 강세일 때. 그러면 달러가 이제 약세로 돌아서면 이제 미국에서 이게 이머징이나 신흥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신흥국. 근데 여기서 이제 신흥국하고 이머징으로 갈 때 이 신흥국이나 이머징 중에서 무언가 개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나라만 이제 빼고 이제 주가가 보통 이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달러가 좀 움직이면 또 돈이 여기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기축통화가 달러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지속해서 하락하니까 투자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보통 칭해지는 이유가 전 세계에서 이제 달러 말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이제 화폐라고 칭하기가 좀 뭐예요. 화폐 가치를 보통 평가받을 때 달러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외환 보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따라 이제 각국 화폐 가치가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외환 보유가 있는 나라들은 이제 외화가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거를 이제 대체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이제 있으니까 좀 건전하고, 그게 약한 기업들은 뭔가 리스크가 왔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제 금융위기나 IMF나 이런 거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달러라는 그 전 세계 화폐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이 달러의 움직임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달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금리라든가 또 경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거를 반영을 해서 달러 가치가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앞으로 흐름을 봤을 때 2020년도에서 21년도를 봤을 때 2020년도가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상반기를 봤을 때 이동안은 이제 금리 인하가 유력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미국 경제가 이제 계속 치고 나가지만 않는다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유동성을 많이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은 미국은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뭐 2.25에서 2.50인가? 2.50에서 2.75.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지금 시그널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그런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살피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체크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거고요. 글로벌 시장 흐름은 이제 항상 함께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2019년도 7월 28일 날 일요일 날 제작했던 영상입니다. 미국과 한국 증시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돈은 이제 싼 곳으로 들어간다. 쉽게 말하면 싸게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나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위치한 가치보다 가진 돈이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 평가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주가가 오르고 이런 걸 이제 성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요만큼 빠졌는데 주가는 뭐 요만큼 빠진다던가 하면 이건 이제 저평가 매력이 붙으면서 업황이 좀 살아나거나 뭐거나 하게 되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죠. 또 이제 업황이 이렇게 살아나는 이런 흐름들이 보여지면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평가 그리고 성장. 그래서 지금 가치를 따라서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미국은 지금 보면은 뭐 계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4% 나왔다. 여기는 이제 뭐 법인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가 올해는 어때요?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죠. 요거보다 낮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4%가 아니라 3%에서 4%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뭐 한 2%에서 3% 얘기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올해 들어갔고 흔들리고 뭐고 하다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뭔 말이냐면 또 2020년도에는 이제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2020년도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 공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현실적으로 위치해 있는 그 당면한 악재가 일본이라는 새로운 악재가 쏟아지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구간에 거꾸로 이렇게 밀렸다는 거죠. 이만큼 그냥 기회를 더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보면 이거는 악재가 이제 미국 악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다 이제 투자를 많이 했던 미국에 있던 리스크였으니까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던 유럽하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타격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자국 내 내수 악재였으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 미국 부동산이 문제가 돼갖고 이 리스크가 터졌던 거기 때문에 빠질 때는 같이 빠졌지만 어때요? 되돌릴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세게 되돌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 빠졌던 폭을 다 되돌릴 때 미국은 이거 절반밖에 되돌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 다음부터 이 이슈는 끝났어, 이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때 저평가를 굉장히 빠르게 확대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슈였단 말이에요. 미국 이슈였으니까 미국 리스크, 미국 유럽 리스크. 미국 유럽 리스크니까 우리는 당사자는 아니니까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데 투자 심리에 인해서 빠졌다가 우리나라는 그 빠진 걸 어때요? 다 되돌려버리죠. 미국은 절반만 되돌립니다. 왜? 자국 리스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환율 조작국 지정 뭐 이런 거 나오죠. 이제 미국 경제는 안 좋은데 다른 나라에서 이제 많이 벌어간다 뭐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통화 관리 하지 말라 뭐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요런 것들은 어때요? 환율 조작국 리정. 이거는 뭐예요? 자, 중국하고 한국.
중국하고 한국이 이제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은 이제, 못 올라갔던 거 올려놓고, 그리고 한국하고 중국은 놀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브렉시트. 이거는 한국하고 미국도 아니에요. 브렉시트는 유럽 문제죠. 유럽 문제니까 빠질 때 별로 안 빠지고 어때요? 자, 올라갈 때 자기네 거 아니니까 어때요?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미중 무역 분쟁. 이거 어때요? 이거는 중국 문제기도 한데 중국과 미국 문제기도 한데 미국이 이득 볼 게 많을 거다 하고 미국은 올라가고 중국은 빠지고 이거는 한국의 직접적인 문제니까 한국은 빠지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한국 중국 문제예요. 비중 무역 분쟁. 그러면서 2017년도에 나왔던 일본 문제는 이거는 이제 한국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문제란 말이에요. 반도체가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가 다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수출 규제 이 부분은 전 세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하게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빠르게 되돌리겠죠. 다른 나라들은 빠진 게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되돌릴 때 이제 뭐 세계 이제 지금 보면 최하위는 어쩌니 뭐니 하지만 이제 세계에서 뭐 제일 강했다. 뭐 반등이 진행될 때는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빠졌고 혼자 빠졌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또 가장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이 일본 문제도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가만 보니까 자국에도 피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개입을 하고 나섰어요. 한국, 일본, 한국, 일본, 미국을 봤을 때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는 무시하고 쌩까도 미국은 쌩갈 수 없어요. 왜? 힘이 더 세니까. 과거에 이제 미국한테 함부로 개겼다가 프라자합인가 그걸로 해서 뒤지게 두들겨 맞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때요? 자, 미국 문제였기 때문에 미국은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빠질 때 더 빠지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덜 빠지고 올라갈 땐 더 세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어때요? 한국 문제, 한국하고 중국 문제니까 우리나라는 놀고 그러고 나서 미국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때요? 이거는 이제 한국, 미국 문제도 아니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빠졌다가. 그렇죠. 이번에는 한국, 중국, 뭐 미국 이 문제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 증시도 그렇게 센 편이 아닙니다. 가장 세다고 볼 수 없어요. 여기에서가 가장 셌던 거지 여기서는 이제 가장 세다고 볼 수가 없는데 요게 이제 중국하고 그러면 이제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해소 국면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미국, 중국 뭐 이런 데가 제일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앞으로 증시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고 일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면 이게 이제 금융위기로 끌고 갈 거냐. 일본이 진짜 수출을 금지를 다 해버리고 뭐하고 하면 그냥 금융위기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확률은 5% 미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수출 금지를 한다 그래도 크게 타격이 없는 품목부터 이제 해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들이나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은 지금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국산화니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여기 일본에서 가져오는 걸 다른 나라로 돌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빠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면 일본 이 규제는 사실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주지 않고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살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일본에서 수출 규제하는 부분들은 한국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 문제인데 이건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미국도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70% 생산한다 칩시다. 70%에서 90% 생산한다 치면 이게 뭐 다 어디로 가겠어요? 뭐 애플 미국에 뭐 아마존 구글. 근데 아마존 구글은 이제 투자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치고 애플 같은 데는 무조건 이게 작살 날 거 아닙니까 이게. 반도체가 안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생산을 못 하는데 뭐.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뭐 지금 안 좋으니까
자, 좋은 나라들 보면. 이게 근데 애플 주가는 지금 또 사상 최고치 찍고 가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지금 진짜 리스크냐. 지금 구간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였지. 이거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면서, 한국은 이제 중국에다 수출 비중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간으로 키웠기 때문에, 중국에서 타격을 받으니까 한국도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상해요, 일본은. 일본은 왜 타격을 안 받을까? 일본이 수출국이 한국이 3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이 3위 정도로 알고 있어요. 중국하고 미국이 뭐 1, 2등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수 흐름들 보면 그렇지 않죠. 근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 맞았을 때 어때요? 한국이 제일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왜 못 올라갔을까요? 이 버블이 너무 컸던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이 버블의 정도가 컸기 때문에 더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때도 이제 부실 위험이 한국 기업들보다 훨씬 큰 거죠. 부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상승을 못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때가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겪는 중이었죠. 잃어버린 20년. 그래서 경제 체제가 이제 한국이 더 높으니까 한국이 먼저 움직였던 거 여기 도달해놓고 중국은 아직도 도달을 못했죠. 2008년도에 무너졌던 구간을 한국은 벗겨내고 지금 그 위에가 있잖아요. 한국이 제일 센 거라고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은 어때요? 이제 벗겨놨어요 지금. 우리 여기에서 있던 구간이 지금 이제 벗겨놓은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직도 한참 남았어. 그쵸? 미국한테 개기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해소가 되면 어떨까요? 요거 벗겨내는 구간이 오겠죠. 6,000포인트 더블 이상 움직이면서 이거 벗겨나는 구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면. 단기적으로 가장 세게 움직이는 게 이제 중국 증시일 수 있겠죠. 폭으로 보면. 근데 한국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갈 거라는 거지. 일본과 한국의 문제 지금 이거 일본 수출 규제? 이게 한국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막 일본을 두들기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일본을 두들기려고 막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일본만 두들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한국도 두들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한국하고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일본이 이런 압박을 이겨내고 이걸 계속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무역 분쟁 부분이 이게 잊어버려도 돼. 지금대로 계속 이어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협상이 된다 그러면 중국이 당연히 가장 강하겠죠. 그러면서 중국은 굉장히 업사이드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다른 나라들을 보겠습니다.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나 이제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신흥국 중에 이제 성장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 브라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관련된 이제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간차만 있을 뿐 결국 경제는 이제 함께 간다는 거죠. 특별한 경우 빼고 결국은 인도, 베트남, 브라질 보면 어때요? 러시아만 지금 보면은 딱 우상향이 안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이랑 뭐 비슷한 모습이죠. 중국이랑 러시아만. 자,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그리고 러시아. 왜 중국하고 러시아만 이럴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드립혀져서 그래요. 정부에서 개입을 많이 하니까 요런 데만 이런 거고, 나머지는 어때요? 다 신고가 넘어갔잖아요. 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림이. 인도고 브라질이고 뭐 베트남이고. 요런 나라들도 잠깐만, 인도하고 베트남도 지금 공산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제가 정치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아무튼간 싼 인건비를 이거는 뭐예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한 달 월급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도는 아마 더 싸겠죠. 그런 거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이렇게 신고가를 갔던 거고. 지금 최근에 이제 베트남 이거 못 가는 건 뭐예요? 지금 인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브라질 계속 움직이고 있고, 러시아도 이제 머리 들고 있는데 얘 왜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문제 생기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다 이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또 이제 중국을 때리다가 베트남을 때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얘네만 이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만들어지면서 지수가 못 간 거죠. 제가 이 당시에 베트남 같은 데는 뭔가 리스크 요인이 남으면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지금 애매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브라질, 러시아, 한국, 중국이 나는 탑픽이라고 본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그만큼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 쪽에서만 그런 거예요. 이건 한국하고 중국은 이제 4차 산업을 이야기를 했던 거고. 자, 4차 산업이 움직이고 뭐하고 하면 인플레 시대로 갈 거다. 그럼 인플레 시대로 가면 거기에 최대 수혜국은 원자재 국가겠죠. 그래서 이런 네 나라를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갖고 최근에 보면 뭐 뉴스에서 언론에서 브라질하고 러시아 뭐 제일 강하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제일 강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보면 인플레 시대로 가고 있구나. 얘네들이 이제 지수가 이렇게 쫙 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쫙 뻗어버리면 이거는 물가가 바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물가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익은 늘어납니다. 투자 늘어나고요. 투자가 늘어나야 이제 물가가 보통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원자재 가격도 보면 뭐 니켈, 철강서, 뭐 니켈, 뭐 구리, 뭐 등등 다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원자재 철강석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간 것 같고. 그럼 딱 답 나오는 거죠.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는 인플레 시대로 가면 어때요? 인플레가 몇 년 만에 오는 거냐? 요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 이제 이런 흐름들을 같이 보는 겁니다. 인플레가 몇 년 만에 오는 거냐? 지금 이제 인플레 시대로 만약에 인플레 시대 한번 오면 이제 한 3, 4년, 4, 5년 갈 건데 이 시대가 보면 디플레 시대가 지금 10년이었잖아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 디플레가 10년 이상.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오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 경쟁률이 이제 경쟁률이 좋아지고 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4%가 넘어가는 구간이 또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2020년도부터 예를 들어 25년, 뭐 23년, 25년, 뭐 이때까지만 대세 상승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돼요? 많이 올라가겠죠. 왜? 버블을 또 막아야 되니까. 금리 정책이 또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인플레 시대에는 무조건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플레가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타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이런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는 인플레 시대로 가려고 그러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인플레 시대로 가려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교역이 확대돼야 된다고. 지금 교역이 제일 안 좋고 뭐하고 하는데 왜 움직일까? 왜 원자재 가격들이 움직이고 뭐하고 할까?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눈에만 지금 안 보이는 거라고. 투자가 이미 살아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 눈에 보일 때쯤엔 언론에서 데서트피라고 뭐하고 할 때는 이제 천천히 팔아가야 되는 구간이 오는 거지. 자, 글로벌 경제를 살피면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이제 오늘 얘기했던 포인트는 뭘까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아까 대만 증시가 없었는데, 대만은, 이건 4차 산업의 핵심 국가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예요. 이 중에 이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거 수출 규제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하면서, 반도체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 그러죠. 이게 보이거든, 이게. 4차 산업이 진행이 되면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라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파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국하고 미국은 어때? 이거 중국이 보니까 너무 빠르거든, 이거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거는 무슨 뭐 교역이 뭐 무역 적자가 어쩌고 이런 것들은 다 명분이라고, 명분. 명분만 들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얘네만 지금 꿀 빨고 있어요, 대만만 꿀 빨고 있다고.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워주고 한국이랑 일본이랑 싸우면서 이제 대만만 지금 꿀 빨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만 꿀 빨고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면서 한국처럼 대만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죠, 단기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에서 미국은 지금 나는 이제 비싸다는 판단이니까 일본은 모르겠다. 얘네는 모르겠고 한국, 중국은 저는 이제 확실하게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고 브라질,
그리고 인도. 브라질, 인도랜다. 러시아. 인플레. 자,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되고, 이게 진짜 산업군들이, 이제 기업 투자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가가 이거 무조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요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라. 그러면 향후에는, 당연히 금리가 움직이게 되고, 금리가 장기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서 움직이게 될 때는 자산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요런 구간에는 화폐 가치가 완전히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금리가 막 4% 하면은 자산 가격이 10%, 20%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기가 2020년에서 2021년이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21년.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타픽으로 브라질, 러시아, 한국, 중국을 저는 이제 타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를 살펴서, 큰 흐름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 스탠스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해가면 된다. 그 중에 나오는 요런저런 악재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시황은 체크하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길게 운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수익률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짧은 흐름만 보려고 그래요. 지금 당장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야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에 무조건 달러가 약세로 가면 이건 한국에 무조건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리고 인플레 시대가 오면 어때요? 인플레 시대가 오면 이제 한국은 이제 뭐 부동산 잡히고 뭐하고 하면 내수시장이 살아날 거라고. 그리고 당장은 힘들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잡히면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제 내수가 살아나고 이제 경제가 좋아지는 건 뭐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도체 최강국이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최강국이니까 4차 산업에서 소외될 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4차 산업. 4차 산업으로 인플레가 오는 거고,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한국이랑 일본이랑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명분이고 핑계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